정도원입니다. 의당 박세화의 천리시와 도학체계 검토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의당 박세화, 조선말의 도학자입니다. 근데 매우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이 자정을 결의했는데 일제 국권 침탈이 심해지니까 의병을 일으키셨고 또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 단식 순절하였습니다. 대개 자정을 결의한 학자의 경우 시세를 한탄하거나 이러면서도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고요. 또 행동에 나서는 경우 자정을 특별히 말하지 않았는데 의당집에 보면 자정시만 2편에 이를 정도로 자정을 이야기했으면서도 이게 직접적인 행동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집은 보면은 이제 1권이 거의 시인데 이 시가 전부 천리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이 제자들에게 특히나 많이 이제 보여준 시여서 거기에 보면은 의당의 본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학, 시대인식과 도학자로서의 소명감 등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도 아주 그 전체 문집 양이 많지 않은데 비해선 상당히 풍부해가지고 의당의 도학책 자체를 이 시만을 가지고 구성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의당의 천리시를 바탕으로 도학 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 도학 체계를 근거해 가지고 순절까지 이르는 그 도학자로서의 고뇌,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실천들,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의당의 도학 체계를 검토하는 본 목적 외에 기존의 사상 논문에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여러 시들에 관한 경우, 보통 이제 사상 논문을 다루는 경우에 시는 거들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갖다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개인의 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쓰이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개인 간에 주고받는 사신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그러면서 아주 압축적인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당의 도학 사상을 살펴보는 또 다른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시들 중에서 몇몇 시가 특히 이제 많이 눈이 뜨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시가 있지만 크게 범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다룰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자들에게 이제 방향을 제시한 그런 글을 바탕으로 하려고 합니다. 책에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 생생이라고 하는 생생불식이라고 하는 원리에서 나오는 이제 도체, 그리고 인간의 심기에 대해서 영명한 심기를 가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도체와 심학에 관한 내용이 이제 제가 논문의 2번째 챕터로 다뤘고요. 이 논문 챕터는 생생불식하는 그 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간에게 천명으로서 주어져 있는데, 그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용평상의 그러니까 이륜, 그러니까 그 이때 이자는 그 일상성을 말하는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떠돌 이자의 그 이인데,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본성으로서 주어졌다,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의당의 경우에는 그냥 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상제로부터 주어진 이 이렇게 써놓은 거 있는데, 바로 그 이성을 말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나오는 호연지기로서의 심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기까지 다뤄지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의당의 글에는 보면 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실에 관한 내용도 역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네, 이걸 지금 제가 다 읽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충 이런 체계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개의 시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 3개의 시를 들었는데요. 그 시 중에서 첫 번째 거하고 2번째 거만 먼저 보고요. 나머지 3번째 파초는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관폭대에서 생생천심이라고 하는 4개의 큰 글자를 새겨놓고, 그리고서 절구 한 수를 지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인다라는 제목의 시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불사주야 천지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논에서 빼온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의 조화에 끊임없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그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가래속 해가지고 무간단하다는 건 지성불식하는, 또는 불간단한다는 지성무식의 그 중용의 논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체를 말하고 이 도체가 무궁한 것이 원래 이와 같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자연의 끝없는 변화 속에서 생생한 그 하늘의 마음, 그러니까 그 역주역의 복괴에서 천재의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그 천심입니다. 그래서 생생불식하고 이제 복괴에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는 그 내용을 갖다 연결해가지고 일관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생생불식한 도체 자체를 말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도체의 그 변화를 관념적인 리가 아니라 실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가 마치 그 풀무질하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천지 타격하는데 그런 그 조화 속에서 하나의 기운, 일기가 굴신하는 것, 일기의 굴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학자들은 이제 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설명하는데, 리를 말하지 않고 일기의 굴신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율곡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낙론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당 계열의 그 사고에서 도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논리 자체가 조금만 옆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화담 서경덕의 일기론이라든지 또는 농문 임성주의 그 기철학 이런 것과도 굉장히 유사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퇴계학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자칫하면 인기위리, 그러니까 기를 리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제 아무래도 시니까 압축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체와 심으로 가는 어떤 존재론적인 이제 심화학적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본 게 뭐냐면, 이러한 그 이제 심학적인 근거에서 구방심과 사욕정진의 심학,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경이죠. 주자학에서 중요한 게 이제 경이라고 하는 도통의 문제인데,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의당은 수렴성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시하고 또 구방심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율곡 전통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구방심의 전통에서 보면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완전히 없애고, 그래서 그 결과로 천리가 저절로 드러나서 유행한다고 보는 사욕정진의 그 최종 경계를 말하는 그러한 그 심학을 지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상 속 참다운 주체의 확립, 이게 주체라는 영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주체를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쭉 설명하면서 많이 등장하는 게 호연지기, 뭐 이런 것들이고요.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이 마음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주자가 관서유감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퇴계가 도산자병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이제 거기까지 해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당은 명덕을 전제로 기질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 위에 기질로부터 시작하는 구인 공부를 말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구인을 강조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논리가 이제 그 일음일량하는 자연의 질서를 생생불식의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까지 제가 아까 본 그 시에서 나오는 기기의 문제인데, 기화인데, 그거를 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의당의 그 인을 보면은 만물 일체라는 측면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생불식의 생리이자 만물 일체의 인을 말합니다. 만물 일체는 이제 명도에서부터 나오지만은 생생불식을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강력하게 두 가지를 맡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한 그 생생불식한 음량으로 나뉘는 이 기를 결국은 일기라고 묻고, 그 일기의 음량의 움직임, 그것이 이제 일음일량인데 그거를 기의 기틀로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 기기라고 하는 것이 인과 연결이 되죠. 제가 아까 그 세 번째 시 다루지 않고 넘어갔던 그 시간이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건데 거기에 나옵니다. 그 기에서 인으로 간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호연직이고, 그 호연직이가 이제 심기입니다. 심기인데 그 심기를 설명할 때 또 말글청자 청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의당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의동이 미처 생각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청기와 명덕을 대비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걸리긴 합니다. 근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그 뭐라 그러나 구인 공부를 얘기할 때
이제 성의 공부, 율곡 전통에서 말하는 이 성의 공부를 또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논평자하고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아까 그 봤던 파초인데요. 여기 보면은 심진 엽 여기 나오죠. 심진엽 할 때 그 심은 우리 이제 그냥 그 마음심이 아니라 그 파초의 그 핵심 고갱인 심을 말하는데 이 심이 닿은 자리에 잎이 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진엽신 하니까 이게 신생입니다. 새로 낳는 거. 근데 그것이 지가 또 신해요. 우신하다 해서 생생불식하는 것을 신생의 신으로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이 죽은 자리에 잎이 새롭더니 가지 또한 새롭네. 이렇게 날로 날로 새로워 저절로 봄이 되나니 묘하게도 이 봄에서 생생을 말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은 가을에서 그 죽어가는 또는 그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시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과 봄을 그러니까 원래 인과 의를 나눠가지고 가을과 봄에 대비하는 것처럼 의당도 그렇게 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기 아까 살펴보던 내용이죠. 기기 쉬지 않는 생생의 곳에서 공부란 결국 인일 뿐임을 알 수 있네. 그래서 기기가 쉬지 않는 생생이라는 그 측면에서 인을 지금 추출해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공부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러한 그 이제 여기 이제 이 이후에 경물치지라든지 성의정심하는 공부가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뭐 길게 논의를 하지 않고 자료를 대체하겠고요.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경지입니다. 이 심학에 따른 경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통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의당도 그렇게 쓰는데 수양버들 심어놓은 못가에 이때 못은 방당이겠죠. 인간의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거기에 논일던 물고기 뛰고 또 뛰네. 이게 연비어약하는 중형의 구절인데 그러니까 솔개가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못에서는 물고기가 뛰어오른다는 여기서 이게 이제 시경대하에 나오는 시죠. 원래 19절인데 그걸 통해서 자연의 이치가 드러난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주작의 그거죠.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이 이치가 지금 약동하고 있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이 깊어도 달빛은 비추건만 산이 깊다고 해서 달빛이 비추지 못한다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각, 특히 명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같이 할 이 드문회를 할 때 이 명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서양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발전, 자기의 성취 이런 것까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느끼는데 문제는 이 즐거움을 말할 때 이 즐거움은 자기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송나라 때 소강절이 청야음 같은 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기를 이 시를 보면 자연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 두 번째 연에서 논일던 물고기 뛰고 또 뛰네 이거고요. 자신의 내면에서 파악하여 그것이 이제 못가라고 방당시 말하는 그 자연 관서유감의 내용이죠. 그 1년이고 그것을 밝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달빛 비춘다는 3년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중용의 영연장하고 주자의 관서유감을 토대로 지어진 이 시의 경계가 얘기할 때 송대 도학자들이 그리는 그 시, 천리시의 경계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소강절의 청야음을 연상시킨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런 경제를 얘기할 때 보면은 의당 선생이 특히 그 한가로울 한자 또는 한가라고 아예 써놓기도 합니다. 한가 또는 한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에서 제일 높은 경제로 가기 직전에 어떤 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그 한가로움은 명도가 추일우성에서 쓴 것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한가로울 한자를 명도가 쓸 때의 마음은 그 종심소욕과 같은 경에서 말하는 반면에 의당이 말하는 한가로움은 차라리 퇴계가 말하는 또는 그 연평 이동 전통에서 나오는 착의 불착의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하는 방법과 또 그렇지 않고 의식을 끄는 사이 그 두 양극단 사이에 있는 것 착의 불착의 간에 그 의식을 두는 것을 말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 도학자들과 같은 말을 쓰긴 하는데 중간에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의당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즐거울 락자, 락이라는 표현을 찾아냅니다. 근데 사실 이 락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낙론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긴 과정에서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계 김장생이 태계 이황이 쓴 그 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락이라고 하는 게 깊지 못하고 참된 락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소강절의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 주자가 비판한 걸 들고 와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퇴계를 비판한 부분이 있어서 이 락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기 어려운데 의당은 편안하게 이 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당의 시들을 보면은 이러한 의당의 경지가 자기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긴 한데 동시에 그 이전에 있던 고인들의 마음하고 부합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자연을 완상하는 깨끗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이게 사실 보면 군자지교 담약서라는 것처럼 별로 맛은 없지만 그것이 내면의 상쾌함을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경은 시의 어떤 나타나는 경지는 그 의당이 주체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그 뿌리를 가만 들여다보면 아까 말했듯이 만물과 하나 되는 그 인에 근거하고 있고 그 인에서 나오는 생명성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인간의 기쁨 그리고 그것에서 나온 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낳고 낳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아까 그 파초의 내용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당은 모든 존재의 원리이자 생명성인 인을 노래하지만 이 인을 실제와 구별하여 보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되는 것을 말하면서 예의 유무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도리는 일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한 그 도리의 구체와 양상이 예이고 또 이것이 인간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인규관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별하는 것이자 일상 속 생활 원칙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예라는 것이 결국은 나와 너 또는 뭐 위와 아래 이런 걸 구별하는 거죠. 그게 예거든요. 그래서 이 구별을 가지고 인간의 삶이 성립되는 거니까 이 구별은 삶과 죽음 가운데서 삶을 먼저 하는 생생불식에서 생을 생각하는 그런 구별이고 이거를 갖다가 춘추라든지 주역의 용어로 바꾸자면은 어금부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도덕률을 기초로 해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길흉회린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하나의 질서인데 군자는 이걸 보고서 자기가 나갈지 물러날지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춘추의 의리가 바로 이 지점에 성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당은 춘추필법이라든지 또는 우암의 의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암이 가장 원한 거는요, 뭐 춘추필법, 그 의리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엄정한 정신으로 선악을 가리는 걸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의당이 가장 바란 것은 평화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평화. 그 시 속에 나오는데요. 워낙에 어려운 세상에서 더더욱 그게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 의당의 기대와는 다르게 완전한 어둠, 순곤입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완전히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만물이 일체인 자연의 조화. 이렇게 해서 보면 만물이 일체니까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음이면 지금 자기가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세상이 모두 음이니까. 그래서 원래 생겨나기를 이 음이 양에서부터 나왔지만은 인에서 똑같이 생명에서 나온 거지만 그에서 생겨난 그것이 바로 그 원래의 자기가 나온 그 생명성을 왜곡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금 맡게 되고요. 원래 자연의 질서라는 게 그 단계를 거치면 다시 일양이 생기는 그런 그 시대로 가야 되지만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자체는 순곤의 시대라서 일양이 다시 생기는 그 상황을 지금 기대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일양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양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자정을 이야기했는데 현실은 그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당은 이 속에서 그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식의 어떤 자정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지 않을까, 도학자로서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당의 시중에 보면은 이 의자를 의당할 때 그 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써준 거긴 합니다만 이런 현실 속에서 홀로 감당해야 할 몫, 자기가 할 몫 그것을 자기가 꿋꿋이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기억나는 게 의당이 자정을 이야기할 때 자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에서의 자정이 아니라 고인들에 대해서나 또는 하늘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그 도학자로서 역사의식 속에서 역사적인 자기가 소명감 또는 책임감 속에서 이
자정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정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이 세상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당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하였고 또 현실에 좌절하여 자정하여 결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짙은 어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학자에게는 사회에 대한 책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억대로 내려오는 성현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마음 저버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항상 의의하던 어금부양이라고 하는 춘추의 진리, 진실을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죠. 일량 회복 역시도 인간의 부단한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홀로 살 수 없고 인간은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현실의 벽이라는 게 한 개인이 넘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조선이 무너졌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가라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그 가치의 총체라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졌으니까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보면은 양수명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양수명의 그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그 요즘 말로 하자면은 개화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은 청나라의 멸망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가는 건 알고 있으나 그러나 이미 자기는 과거의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책무가 있었던 상황. 그 속에서 그는 순절합니다. 근데 지금 내 의당의 경우는 그것과 좀 달라서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어두워서 그 하나의 양이라고 하는 생명성 또는 광명을 기대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자기가 바꿀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도학자도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몇 개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도학으로서의 어떤 도학자로서 느꼈던 그 도학의 즐거움을 노래하던 학자가 어두움 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도학의 소명 속에서 순절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물론 다른 길로 좀 더 그 길게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었겠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둠은 컸었던 거죠. 일단 이렇게 제가 그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부터는요, 제가 그 전체 이제 앞에 논문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넣은 것인데요. 한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당 박세화의 도학은 심기를 영 혹은 이기 동실로 보는 전통에 서 있습니다. 낙론 전통입니다. 그는 생생불식의 자연을 인간에 적용하여 생생불식의 원리인 인의 만물 일체로서의 모습을 근거로 선을 추구하고 그것이 실제의 일이라는 점에서 실사구시의 경물국리의 인식을 강조합니다. 이 인식의 주체는 이 모든 것의 주체이지만 기품의 한계에 따라 본연의 선이 왜곡되므로 구방심을 통한 명각, 즉 수렴성성의 경공부를 주장합니다. 이는 심기가 기품에 따라 왜곡되기는 하지만 본체는 신령한, 영명한 명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행해지는 경공부이므로 개인은 경공부를 통해 사욕이 정진한 심리 상태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그대로 자기 본연의 모습 혹은 자연의 본체와 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지에서 도학자는 존재의 안정감과 존재 실현의 즐거움, 즉 한과 락의 심리적 성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의당의 이러한 도학은 외부 상황을 초국할 수 없었습니다. 도학 자체가 일상 속의 도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제의 침탈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의당은 순절을 감행합니다. 이 이전에 의당은 시대를 순음의 절망적 상태로 보기는 했지만 일량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자정을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당의 자정은 시대를 이끄는 도학자로서의 자정이 아니라 천지를 부모로 둔 효자의 자정입니다. 즉 서명에서 말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대했던 일량의 회복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자 의당은 도학자로서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회복될 일량을 기대하고 내실을 쌓을 전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평화를 희구하는 작은 외침을 내놓음으로써 500년 왕조의 엘리트로서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고자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논평을 맡은 성균관대 김현수라고 합니다. 논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원 선생의 의당 박세화의 천리시에 담긴 도학체계 검토는 조선 말기 도학자인 의당 박세화의 도학사상을 살핀 글입니다. 특히 의당집 권리에 있는 그 시, 그 천리시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에 의거해서 의당 선생의 도학적 세계와 삶의 자세를 고찰했습니다. 이 논문은 크게 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첫 장과 맨 마지막 장, 서론과 결론 제거하고 2, 3, 4장이 있는데요. 2장은 이제 이기심성론에 대해서 논한 거고, 3장은 이제 공부론 혹은 수양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거고요. 4장에서는 출처 의리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제가 논평을 하기 전에 이 글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해도 있겠죠. 먼저 이런 점을 이제 필자 선생님한테 양해드리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 의견, 의문점, 그거를 대신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 구성에 대해서 제 생각인데요. 필자 선생님은 서론에서 이제 의당집 권일의 천리시의 본체에 대한 이해, 심학, 그리고 도학자의 사명감, 소명감 이런 것이 아주 자세히 나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의당의 도학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자는 이 천리시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논문 내용 전부 다 천리시로만 채우는 것은 약간 2% 정도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식구에 맞추어서 서술되다 보니까 논지가 좀 늘어집니다. 그리고 식구가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개념 같은 경우도 천리시의 개념이 안 나온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요하게 2장에서 중요하게 거론된 심기, 이 원문을 보면 이 심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도학 체계나 중요한 개념을 서술한 자료들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논문을 읽다가 좀 이상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페이지에 보면 주자가 태극 도설해에서 태극과 태극이 타는 기틀을 이와 기로 분리하여 언급하였는데 라고 했는데요. 그 원문을 보니까 동정, 타는 기틀을 동정이라고 돼 있어서 그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당 역시 인심과 도심의 지각 경계를 말한다. 다만 의당은 이를 다른 한편으로 본심과 사심으로 말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인심과 도심하고 본심과 사심을 비슷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다른 의미다. 이 사심은 원문을 보면 지난예 배기가 짓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제거 대상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혹시 사욕, 인욕으로 되고 성자에서 이제 알인욕, 존천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인용에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과 인심은 제거할 수 없거든요. 따라야 되는 거니까. 다른 결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6페이지 보면요. 좀 내용이 깁니다. 그는 중화신설을 근거로 함양을 본령 공부로 보면서 성의 공부까지를 하나의 계열로 본다. 그 위에 중간 생략하고요. 그 위에 지각의 갈림을 두고 정의에 집중하는 성의 공부가 이루어지므로 경일치지와 성의는 실상 병진하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그 지행 양면의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경물의 물리가 바로 성의의 내용, 즉 정일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정일의 정은 결국 경물치인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중간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보면
부방심에 대한 식구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경봉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로 경봉부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경몰치지와 성일 이것도 다 물론 경봉부하고 연결되지만 뭔가 맥락이 좀 빠진 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의를 이게 이제 의당의 특별한 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정의를 할 때 정을 그 주자의 중형 작구서에서는 살피다. 그 인심과 도심의 그 사이를 잘 살펴서 부작, 섞이지 않게 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주자는 설명했는데 의당은 경몰치지로 설명했다는 것은 좀 약간 오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칩니다. 일자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논문을 좀 늦게 드렸고 또 이게 제대로 다 갖춰진 논문이 아닌데 정밀하게 읽고 논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2기 여기 아까 보면은 2기 동정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주자의 그 태극도설 해외 부분인데 네, 아까 여기 네, 뒤로 돌려서 하나 더 예. 첫 번째 1번인데 보통 이제 이와 기를 동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놓고 기의 동정을 가지고 기틀로 말하는 게 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작성을 했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의외의 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심과 사심을 가지고 인심과 도심의 문제로 이야기한 거요. 여기구나. 네, 여기 이건데 이게 이제 중형 장구 서에 나오는 혹생혹원에 근거하면은 도심과 인심이 이제 지각의 경계인데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의당이 이야기할 때 본심과 사심의 관계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게 아린육 전천리로 얘기하면 좀 더 편해지는데 이게 사심을 제거하는 걸 거사, 아린육과 연결해 놓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성의까지 연결하고서 또 넘겨간 경이 계속 연결되는 게 퇴계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경무를 놓고 앞뒤로 놓고 이제 경공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율곡의 성악 지표 체계를 보면은 정심까지를 전부 다 경공부 체계로 놓고서 심학 전체를 다 경공부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율곡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퇴계와 좀 다른 그 부분을 쓰긴 썼는데 너무 가볍게 챕터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분명 이제 김 선생님이 보시면서 이상하다 느끼셨던 것은 서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정일 집중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자는 찰과 부잡 이렇게 말하는데 찰이 이제 정이고 부잡이 1이잖아요. 근데 아니 수가 1이야. 다 찰 부잡은 다 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뭐가 말하죠? 여기서 이제 주자가 찰과 부잡으로 정의를 했다고 여기서 했잖아요. 정을. 정만. 그러니까 정일의 정을 그 중형 장구에서는 찰과 부잡으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이 일을 주일무적으로 보면은 정해가지고 연결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잡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찰에 이어지는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두 개가 같이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찰이라는 게 뭘 찰하느냐면은 결국 물리를 찰하는 거잖아요. 물리를 찰아서 당연을 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잡으로 가는 거니까 이 자체가 그 경물치지에 관한 해석으로 전혀 그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면서 관련한 근거를 하나 댔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원래 이제 찰을 경물의 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의당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 말씀 맞다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만 가지고 구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다른 그 의당의 집 자료에서 뽑아가지고 보완하지를 않고 이제 기존의 성리학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채워 넣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만 보면은 이제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 그 의도가
천리시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더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방법을 썼고요. 보통으로 한다면은 이제 논술을 위주로 해가지고 천리시를 보완하는 형태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반대로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뭐 계산 문답, 문제, 예, 그거 제가 찾아서 또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고요. 아무래도 천리시가 일반적으로 철학 계통에서는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문학하고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리시를 잘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개념들과 잘 연결시켜서 논문을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